정호야, 이 수첩 보면 엄마 욕하지 마라. 어머니 서랍에서 나온 낡은 수첩. 마지막 장에 적힌 글씨였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빈집에 돌아온 날이었습니다. 수첩을 펼치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어머니가 1년 넘게 숨겨온 것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왜 자꾸 밥을 남기셨는지, 왜 갑자기 헷갈리는 척 하셨는지, 왜 제가 보낸 돈을 한 푼도 안 쓰셨는지 전부 적혀 있었습니다. 서랍 안쪽에서 하얀 봉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봉투마다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글씨였습니다. 그 순간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전화할 때마다 어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나 괜찮아. 걱정 마. 너나 잘 챙겨. 그 말들이 전부 거짓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왜 숨기셨을까요? 뭘 그렇게까지 숨기셨을까요? 그때는 몰랐어요. 괜찮다는 그 말이 어머니가 저한테 남긴 마지막 거짓말이었다는 걸요. 이야기는 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안녕하세요. 사연타파입니다. 보내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혼자 사셨습니다. 제가 5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공사장 사고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어머니는 울지 않으셨습니다. 조문객들 앞에서 꿋꿋이 버티셨습니다. 다 끝나고 빈소에 둘만 남았을 때 그제야 저를 꼭 안으셨습니다. 정호야, 엄마가 있잖아. 엄마가 있으니까 걱정 마. 그 말을 듣고도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5살이었으니까요. 그 뒤로 어머니는 쉬는 날이 없으셨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식당 설거지하러 가시고 낮에는 공장 일하고 저녁에는 건물 청소하셨습니다. 집에 오시면 밤 10시가 넘었습니다. 그래도 제 숙제 봐주시고 밥 차려주시고 재워주셨습니다. 엄마 힘들어? 아니, 괜찮아. 그때도 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괜찮다고, 항상 괜찮다고. 초등학교 때 친구들이 물었습니다. 정호야, 너 아빠 뭐해?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집에 와서 어머니한테 물었습니다. 엄마, 나 아빠 없다고 하면 돼? 어머니는 잠시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빠는 하늘나라 가셨다고 해. 엄마 아빠 둘 다 있는 거야. 아빠가 하늘에서 보고 계신 거야. 그날 밤 어머니 방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틈으로 봤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 사진 앞에서 울고 계셨습니다. 소리 없이 혼자서. 어머니는 절대 남한테 신세 지는 걸 싫어하셨습니다. 친척들이 돈 빌려줄까 할 때도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동네 아주머니들이 반찬 나눠줄 때도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나라에서 주는 지원금도 안 받으셨습니다. 창피해서 어떻게 받아? 내 손으로 벌어서 살아야지. 그 말을 입버릇처럼 하셨습니다. 중학교 때 제가 심하게 아팠던 적이 있었습니다. 폐렴이었습니다. 열이 40도까지 올랐습니다.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어머니는 일주일 동안 제 옆을 지키셨습니다. 회사에 며칠 못 나간다고 전화하시는 걸 봤습니다. 괜찮아요. 제 월급에서 빼세요. 네, 죄송합니다. 전화 끊고 돌아서는 어머니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저한테는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엄마 괜찮아. 정호만 나으면 돼. 그때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힘들어도 절대 힘들다고 안 하는 사람이라는 걸요.
그렇게 어머니는 저를 키우셨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시키고 대학 보내시고 취업까지 시켜주셨습니다. 서울에 있는 회사에 취직이 됐을 때 어머니는 웃으시면서도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우리 정우 고생 끝났다. 이제 잘 살아. 엄마가 고생했지. 내가 뭘 했다고. 아이고, 무슨 소리야. 엄마는 괜찮아. 또 그 말이었습니다. 괜찮다. 평생 그 말만 하셨어요. 서울로 올라오고 나서 자주 못 내려갔습니다. 처음엔 한 달에 한 번 갔습니다. 그게 2달에 한 번이 되고 명절에만 가게 됐습니다. 바쁘다는 핑계였습니다. 회사 일이 많다는 핑계였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냥 핑계였어요. 대신 매달 80만 원씩 용돈을 보내드렸습니다. 그게 효도라고 생각했습니다. 전화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했습니다. 엄마, 나야. 잘 지내? 정우야. 잘 지내. 너는 어때? 나도 잘 지내. 밥은 먹었어? 먹었지. 너는? 나도 먹었어. 그래, 바쁠 텐데 끊어. 응, 끊을게. 매번 그랬습니다. 1분도 안 되는 통화. 안부 확인하고 끊기. 어머니가 괜찮다고 하니까 진짜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그해 가을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어머니 얼굴이나 볼까 싶어서 내려갔습니다.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을 때 뭔가 이상했습니다. 타는 냄새가 났습니다. 연기가 복도까지 퍼져 있었습니다. 엄마, 대답이 없었습니다. 부엌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냄비가 가스불 위에 올려져 있었습니다. 새까맣게 타버린 뒤였습니다. 불은 여전히 켜져 있었습니다. 엄마, 어머니는 식탁 앞에 앉아 계셨습니다. 밥상은 차려져 있었지만 수저는 손도 대지 않은 채 그대로였습니다. 아, 정우 왔어? 어머니는 저를 보고 웃으셨습니다.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엄마, 냄비 타고 있었어. 가스불 켜놓고 뭐해? 어머, 그랬어. 아이고, 깜빡했네. 그 말이 너무 가볍게 나와서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가스불을 끄고 환기를 시켰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게 화 때문인지 무서움 때문인지는 그때 몰랐어요. 엄마, 점심은 드셨어? 글쎄, 아까 먹은 것 같기도 하고. 밥상 위에 음식은 손도 안 댄 채였습니다. 드신 게 아니었습니다. 엄마, 이거 안 드셨잖아. 그래. 아이고, 내가 요즘 왜 이러지? 어머니는 멋쩍게 웃으셨습니다. 그 웃음이 이상하게 가벼웠어요. 마치 아무것도 아닌 일이라는 듯, 대수롭지 않다는 듯. 하지만 저는 웃을 수가 없었어요. 그날 저녁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어머니는 평소처럼 반찬을 집어다 주셨습니다. 많이 먹어. 서울서 밥도 제대로 못 먹을 거 아냐? 엄마도 먹어. 나는 됐어. 아까 먹었어. 아까 안 드셨으면서. 이상했습니다. 분명히 이상했습니다. 밥 먹으면서 어머니를 봤습니다. 얼굴이 많이 야위셨습니다. 손도 예전보다 가늘어지신 것 같았습니다. 엄마, 살 빠졌어? 요즘 입맛이 없어서. 어디 아픈 거 아니야? 아이고, 무슨 소리야. 나이 먹으면 다 그래. 괜찮아. 또 그 말이었습니다. 괜찮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원래 꼼꼼한 분이셨습니다. 가스불 끄는 건 습관처럼 확인하시던 분이었습니다. 밥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헷갈릴 분이 아니었어요. 이상하다. 우리 엄마가 이럴 사람이 아닌데. 다음 날 아침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나랑 병원 한번 가자. 병원은 왜? 나 아픈 데 없어. 그냥 검사 한번 받아보자. 건강검진 안 한 지 오래됐잖아. 아이고,
괜히 돈 들여서 뭘. 나 괜찮다니까. 내가 낼 거야. 가자. 어머니는 한참을 버티셨습니다. 싫다고, 괜찮다고, 돈 아깝다고. 결국 따라 나서셨습니다. 투덜거리시면서도 순순히 따라오신 게 지금 생각하면 이상했어요. 병원에 갔습니다. 대기실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어머니는 제 옆에 앉아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고 계셨습니다. 괜히 왔어. 나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검사 한번 받아보자니까. 돈 아깝게. 투덜거리시면서도 어딘가 불안한 표정이셨습니다. 진료실에 들어갔습니다. 의사가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날짜가 며칠인지 아세요? 글쎄요. 20일. 아니, 30일. 지금 계절이 어떻게 되죠? 가을이죠. 아니, 겨울인가? 어머니는 자꾸 말끝을 흐리셨습니다. 평소와 달랐습니다. 검사를 했습니다. MRI를 찍고 인지 검사를 했습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다시 병원을 찾은 날이었습니다. 의사는 차트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조심스럽게, 그러나 분명하게. 초기 치매로 보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귀가 멍해졌어요. 다른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치매. 그 단어 하나가 머릿속에서 계속 울렸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앉아 계셨습니다. 표정을 읽을 수 없었어요. 놀란 건지, 체념한 건지, 아니면 이미 알고 계셨던 건지. 약 처방해 드릴게요.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오셔서 검사 받으시고요.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옆에 앉은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어머니는 창밖만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신호등에 걸려 차가 멈췄을 때 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정호야, 나 병원 왜 간 거야? 심장이 철렁했어요. 방금 진료실에서 나왔는데 그걸 모르신다는 거잖아요. 그냥 검사 좀 하러 간 거야. 아, 그래.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게 너무 쉽게 넘어가서 오히려 더 무서웠어요. 며칠 더 머물렀습니다. 약 처방받고 복용법 알려드리고 냉장고에 반찬 채워놓고 떠나는 날 아침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정우야, 이제 그만 올라가. 회사 잘리겠다. 엄마, 나 휴가 낸 거야. 괜찮아. 휴가가 어디 무한정이야. 올라가. 나 혼자 잘 있어. 진짜 괜찮아. 약만 잘 먹으면 된다며. 어머니는 웃고 계셨습니다. 그 웃음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마음이 놓이지 않았어요. 현관에서 신발을 신는데 어머니가 제 등 뒤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밥 잘 챙겨 먹고 무리하지 마라. 돌아보니 어머니는 대문 앞에 서서 손을 흔들고 계셨습니다. 평소와 똑같았습니다.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차에 올라타고 백미러를 봤습니다. 어머니는 제 차가 모퉁이를 돌 때까지 그 자리에 서 계셨습니다.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부터 다시 출근했습니다. 일상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회의 중에도 점심 먹을 때도 퇴근길 지하철 안에서도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 뭐하고 계실까? 밥은 드셨을까? 가스불은 잘 끄셨을까? 약은 드셨을까? 매일 저녁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나야.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저녁 드셨어? 먹었지. 김치찌개 끓여 먹었어. 약은요? 먹었어. 걱정 마. 오늘 어디 나갔다 오셨어? 마트 갔다 왔지. 뭘 이렇게 매일 전화야?
바쁠 텐데. 그냥요. 목소리 듣고 싶어서. 아이고, 쑥스럽게. 전화 너머로 어머니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괜찮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안심했어요. 그 목소리를 믿었습니다. 주말마다 내려갔습니다. 금요일 밤 퇴근하고 KTX 타고 토요일 아침에 도착해서 일요일 저녁에 다시 올라오는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내려가면 어머니는 항상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왔어? 밥 먹었어? 아니, 와서 먹으려고. 그럼 그렇지. 앉아. 금방 차려줄게. 밥상에는 항상 제가 좋아하는 반찬들이 있었습니다. 불고기, 계란말이, 시금치나물. 언제 준비하신 건지 반찬통마다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 다 언제 해놨어? 어제. 우리 아들 온다는데 뭐라도 해놔야지. 힘들게 왜 이렇게 많이 해? 나 아무거나 먹어도 되는데. 뭔 소리야? 일주일 만에 오는데. 어머니는 제가 밥 먹는 걸 물끄러미 보고 계셨습니다. 수저는 들지 않으시고 그냥 보고만 계셨어요. 엄마도 먹어. 나는 아까 먹었어. 또 그래. 같이 먹어. 억지로 수저를 드시게 했습니다. 하지만 몇 숟가락 안 드시고 내려놓으셨습니다. 배불러. 나이 먹으니까 많이 못 먹겠어. 그땐 그냥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토요일 오후에는 같이 산책을 했습니다. 집 근처 공원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어머니는 예전보다 걸음이 느려지셨습니다. 엄마, 힘들면 쉬었다가. 괜찮아. 이 정도는 걸어야지. 벤치에 앉아서 쉬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정우야. 응? 너 여자친구 없어?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없어. 왜? 이제 나이도 있는데 좋은 사람 만나야지. 만날 시간이 없어. 일만 하다가 나이 들면 어떡해.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엄마 걱정하지 말고 너 인생 살아. 알았지? 갑자기 무슨 소리야. 그냥 생각나서. 어머니는 웃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웃음이 왠지 쓸쓸해 보였어요. 저녁에는 같이 TV를 봤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매주 주말에 하는 가족 드라마였습니다. 엄마, 이거 맨날 봐? 응, 재밌어. 저 사람이 나쁜 놈인데 나중에 벌 받아. 스포하지 마. 아이고, 너 다음 주에 또 오잖아. 같이 보면 되지. 드라마를 보다가 문득 어머니를 봤습니다. TV 불빛에 비친 어머니 얼굴이 야위어 보였습니다. 광대뼈가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엄마, 살 많이 빠진 것 같아. 그래. 요즘 입맛이 없어서 그런가. 어디 아픈 거 아니야? 아이고, 또 그 소리. 괜찮다니까. 나이 먹으면 다 그래. 드라마가 끝나고 어머니가 일어나셨습니다. 나 먼저 잘게. 너도 늦게까지 깨어있지 말고 자. 응, 잘 자. 어머니 방으로 들어가시는 뒷모습이 작아 보였습니다. 언제 저렇게 작아지셨을까? 예전에는 등이 더 곧았던 것 같은데.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일찍 일어나서 집안일을 했습니다. 밀린 빨래 돌리고 청소하고 장 봐서 냉장고 채워놓고 어머니는 늦게 일어나셨습니다. 정우야,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났어? 청소 좀 하려고. 그냥 놔둬. 내가 할 건데. 다 했어. 엄마는 쉬어. 어머니가 미안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내 새끼가 주말에 와서 청소나 하고 미안하다. 미안하긴. 당연한 거지. 다음 주는 안 와도 돼. 바쁘잖아. 아니야, 올 거야. 진짜 괜찮아. 나 혼자 잘 있어. 매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음 주는 안 와도 된다고.
괜찮다고. 일요일 저녁 떠날 시간이 됐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는데 어머니가 비닐봉지를 들고 오셨습니다. 이거 가져가. 뭐야 이게? 반찬. 서울 가서 밥 해 먹어라. 엄마, 나 혼자 사는데 이렇게 많이 어떻게 먹어? 냉장고에 넣어두면 되지. 국도 넣었어. 데워 먹으면 돼. 비닐봉지가 무거웠습니다. 열어보니 반찬통이 5개나 들어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 언제 다 쌌어? 너 자는 동안. 잠도 안 자고? 새벽에 잠깐 깼어. 괜찮아. 어머니는 웃으셨습니다. 그런데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엄마도 잘 자. 무리하지 말고. 알았어. 조심해서 가. 현관 앞에서 인사드리고 돌아서면 어머니는 또 손을 흔들고 계셨습니다. 골목 끝에서 한 번 더 돌아보면 여전히 그 자리에 서 계셨어요. 작은 뒷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났습니다. 어머니는 전화할 때마다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뭐 했어요? 경로당 갔다 왔지. 친구들이랑 화투 쳤어. 밥은요? 먹었어. 국밥 사 먹었어. 약은요? 아이고, 매일 같은 질문. 먹었다니까. 감기 걸린 거 아니에요? 목소리가 좀. 아니야, 괜찮아. 너 감기 조심해라. 요즘 환절기잖아. 항상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항상 저한테 되려 걱정하셨습니다. 주말마다 내려갈 때마다 이상한 일이 하나둘 생겼습니다. 어느 주말에는 현관문이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엄마, 문 안 잠갔어? 아이고, 깜빡했네. 다른 주말에는 같은 얘기를 3번이나 하셨습니다. 정호야, 너 여자친구 없어? 아까 물어봤잖아. 내가? 언제? 방금 산책할 때. 그랬나? 기억이 안 나네. 또 다른 주말에는 제 이름을 잠깐 잊으셨습니다. 예, 저기. 엄마, 나야. 정호. 정호. 알지. 당연히 알지. 웃으시면서 넘기셨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의 당황한 표정을 저는 봤습니다. 치매가 조금씩 진행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의사도 그렇게 말했으니까요. 초기 치매니까 천천히 나빠진다고. 그래서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어머니가 조금씩 잊으시는 거라고. 어쩔 수 없는 거라고.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제 이름을 헷갈려 하시면서도 제가 좋아하는 반찬은 정확히 기억하셨습니다. 날짜를 모르시면서도 제가 내려오는 날은 한 번도 안 잊으셨습니다. 방금 한 얘기를 잊으시면서도 약 먹는 시간은 정확히 지키셨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치매라면서 왜 어떤 건 기억하고 어떤 건 못하시는 걸까? 어느 주말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낮잠을 주무시는 동안 청소를 하다가 서랍 하나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 하얀 봉투가 있었습니다. 앞면에 익숙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정호. 제 이름이었습니다. 어머니 글씨였습니다.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안에 현금이 들어 있었습니다. 세어보니 80만 원이었습니다. 봉투 뒷면에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용돈 보낸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제가 보낸 돈을 왜 이렇게 따로 보관해 두신 걸까? 그날 이후로 집을 정리할 때마다 같은 봉투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장롱 안쪽에서 8개, 서랍 맨 아래에서 10개, 이불장 구석에서 12개, 신발장 위 상자 안에서 10개, 40개였습니다. 전부 80만 원씩 들어 있었습니다. 전부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전부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3,200만 원. 제가 3년 넘게 보낸 돈이었습니다. 단 한 푼도 쓰지 않으셨습니다. 통장 사본들도 나왔습니다. 날짜별로 정리된 종이들이었습니다.
제가 돈을 보내면 어머니는 바로 다음 날 현금으로 빼셨습니다. 그리고 봉투에 담아 제 이름을 적어 보관해 두셨습니다. 왜요? 왜 이러신 거예요?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 질문 하나가 생겼습니다. 정말 치매가 맞을까? 치매 환자가 이렇게 꼼꼼하게 돈을 정리할 수 있을까? 날짜별로, 금액별로 한 푼도 안 빠뜨리고 제가 용돈 보낸 날짜까지 정확하게 기록하면서 이건 기억력이 나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어머니는 치매인 척 하신 걸까? 왜 밥 먹은 것도 잊은 척, 날짜도 모르는 척 하신 걸까? 하지만 그 질문을 끝내 입 밖으로 내지는 못했습니다. 물어보는 게 무서웠어요. 혹시라도 엄마의 괜찮다는 말이 무너질까봐, 그 말 뒤에 숨겨진 진짜 이유가 드러날까봐, 그래서 그냥 덮어뒀습니다. 봉투들을 다시 제자리에 넣어두고 모른 척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 물어봤어야 했어요. 왜 돈을 안 쓰셨냐고, 왜 자꾸 괜찮다고만 하시냐고, 엄마, 나한테 숨기는 거 있냐고 물어봤으면 뭐라도 달라졌을까요? 아니, 달라지지 않았을 거예요. 어머니는 끝까지 말씀 안 하셨을 테니까. 저한테 짐이 되기 싫다는 그 마음 하나로 끝까지 버티셨을 테니까. 그날은 목요일 밤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야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지역 번호는 어머니 계신 동네였습니다. 여보세요? 거기 박정호 씨 되시나요? 낯선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네, 맞는데요. 누구시죠? 옆집 사는 사람인데요. 어머님이 쓰러지셨어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네, 뭐라고요? 마당에 쓰러져 계셨어요. 지금 구급차 불렀는데 보호자분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아요. 손에 들린 핸드폰이 떨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어느 병원이요? 지금 응급차 타고 가는 중인데 아마 시립병원 응급실로 갈 거예요. 감사합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컴퓨터를 껐습니다. 가방을 집어들고 사무실을 뛰쳐나갔습니다. 택시를 잡아 타고 서울역으로 갔습니다. KTX 막차는 이미 끊긴 뒤였습니다. 심야버스를 탔습니다. 4시간이 걸렸습니다. 버스 안에서 계속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핸드폰은 받지 않았습니다. 병원 응급실 번호를 찾아서 전화했습니다. 환자 보호자분이세요? 지금 검사 중이십니다. 오시면 설명드릴게요. 그 말밖에 듣지 못했습니다. 새벽 4시에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응급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접수대에서 어머니 이름을 말했습니다. 박순덕 환자요. 보호자인데요. 아, 잠시만요. 저쪽 3번 침대에 계십니다. 커튼을 젖히고 들어갔습니다. 어머니가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눈을 감고 계셨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콧줄이 꽂혀 있었고 팔에는 링거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살이 많이 빠져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봤을 때는 몰랐어요. 긴팔 옷을 입고 계셔서 몰랐습니다. 이렇게 야위셨을 줄 몰랐어요. 잠시 후 의사가 왔습니다. 30 중반쯤 되어 보이는 젊은 의사였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네, 아들입니다. 잠깐 얘기 좀 하시죠. 의사는 저를 복도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차트를 들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환자분, 언제부터 아프셨는지 아세요? 치매 진단받으신 지 몇 달 됐는데요. 의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치매가 아닙니다. 네,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위암입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위암이요? 네, 말기입니다. 말기. 그 단어가 귀를 때렸습니다. 이미 간과 폐에 전이가 진행된 상태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치료 시기는 지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에 손을 짚었습니다. 그게 무슨 몇 달 전에 병원에서 치매라고 했는데요. 인지 검사에서 일부러 틀리게 답하면 치매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일부러요? 네. 환자분 상태를 보면 최소 1년 전부터 증상이 있으셨을 겁니다. 체중 감소, 소화불량, 복통, 이런 증상 말씀 안 하셨나요? 1년 전, 그때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는지 떠올렸습니다. 요즘 입맛이 없어서 밥을 잘 못 먹겠다. 소화가 안 돼서 죽만 먹었어. 살이 좀 빠진 것 같지. 다이어트 성공이다. 다 웃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환자분 본인 상태 알고 계셨을 겁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위암 말기면 통증이 상당합니다. 진통제 처방 기록이 있는지 확인해 봤는데 6개월 전부터 인근 내과에서 진통제를 처방받으셨더라고요. 6개월이요? 네. 그쪽 병원에서도 큰 병원 가서 정밀 검사 받으시라고 권유했는데 안 가셨다고 합니다. 6개월. 6개월 전이면 제가 처음 내려가서 가스불 사건을 봤을 때였습니다. 그때 이미 알고 계셨던 거예요. 위암인 걸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왜 치매인 척 하신 거죠? 어머니 침대 옆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는 눈을 뜨고 계셨습니다. 천장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엄마,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고개를 돌려 저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웃으셨습니다. 힘없이 하지만 익숙하게. 왔어? 언제 왔어? 엄마, 왜 말 안 했어? 뭘? 다 알아. 의사한테 들었어. 어머니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래, 들었구나. 담담한 목소리였습니다. 놀라지도 당황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들킬 줄 알고 계셨던 것 같았어요. 왜 숨겼어?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말하면 어쩔 건데. 당연히 병원 데려왔지. 치료받게 했지. 치료 안 돼. 의사가 그랬어. 나이도 많고 발견됐을 때 이미 늦었다고. 그래도 뭐. 괜히 돈만 쓰고 너만 고생하고. 어머니는 고개를 돌려 창밖을 보셨습니다. 그게 싫었어. 그 한마디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가 아프다고 하면 너 회사 그만둘 거잖아.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창밖을 보시면서 내려와서 병원이랑 집이랑 왔다 갔다 하면서 간병할 거잖아. 그거 안 봐도 뻔해. 내가 내 새끼를 모르겠어? 목이 메었습니다. 그게 제일 싫었어. 나 때문에 내 인생 망가지는 거. 망가지는 게 어딨어. 엄마잖아. 그러니까. 어머니가 저를 돌아보셨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엄마니까 그런 거야. 내 새끼 고생하는 꼴 못 보겠으니까. 엄마, 치매라고 하면 그냥 약 먹으면서 천천히 나빠지는 거잖아. 급하게 뭐 안 해도 되고, 너도 서울서 살면서 가끔 내려오면 되고. 어머니는 힘없이 웃으셨습니다. 그게 나았어. 그게 제일 나은 방법이었어. 그날 밤 저는 어머니 침대 옆 보호자용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잠이 드셨습니다. 숨소리가 가늘었습니다. 손을 잡았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손이었습니다. 전화할 때마다 밝은 목소리로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주말에 갈 때마다 반찬 가득 차려놓고 기다리셨습니다.
돈 보내면 한 푼도 안 쓰고 제 이름 적어서 모아두셨습니다. 전부 저 때문이었어요. 저한테 짐이 되기 싫어서, 제 인생 망치기 싫어서, 그렇게 혼자 아프면서, 혼자 버티면서, 혼자 죽을 준비를 하고 계셨던 거예요. 병원 복도에서 새벽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괜찮다는 말만 믿고 아무것도 몰랐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회사에 휴직계를 냈습니다. 부장님이 전화로 물었습니다. 정대리, 어머니 많이 편찮으셔? 네. 죄송합니다. 얼마나 걸릴 것 같아? 모르겠습니다. 길어질 것 같습니다. 전화 너머로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알았어. 일단 한 달 휴직 넣어 놓을게. 상황 봐서 연락해.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번엔 진짜 후회 없었어요. 진작 이렇게 했어야 했습니다. 주말에만 오지 말고 진작 옆에 있었어야 했어요. 어머니는 병실로 옮겨지셨습니다. 1인실이었습니다. 병원비가 걱정됐지만 어머니한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병실 문을 열면 어머니는 창밖을 보고 계셨습니다. 병원 창밖으로는 산이 보였습니다. 가을이라 단풍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아침 드셔야지. 응, 나도. 이따 먹을게. 이따가 말고 지금. 밥맛이 없어? 조금만. 죽이라도. 어머니는 한숨을 쉬시고 억지로 숟가락을 드셨습니다. 두세 숟가락 드시고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됐다. 더는 못 먹겠어. 조금만 더. 정우야. 어머니가 저를 보셨습니다. 그만해. 억지로 먹어봤자 다 토해. 그 말에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하루가 다르게 약해지셨습니다. 처음엔 화장실도 혼자 가셨습니다. 며칠 지나니 부축해야 했습니다. 일주일 지나니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셨습니다. 링거줄이 하나에서 둘로, 둘에서 셋으로 늘어났습니다. 진통제 용량도 계속 올라갔습니다. 아프면 말해. 간호사 부를게. 안 아파. 거짓말하지 마. 얼굴 보면 알아. 어머니는 대답 대신 눈을 감으셨습니다. 이마에 식은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아프신 거였어요. 엄청 아프신 거였어요. 그런데도 안 아프다고 하셨습니다. 끝까지.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갑자기. 정우야. 응, 왜? 미안하다. 갑작스러운 말에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됐어. 그 얘기 이제 하지 마. 아니, 들어. 어머니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나 아픈 거 알았을 때 제일 먼저 생각난 게 너였어. 이걸 어떻게 말하지? 말하면 정우가 어떻게 하지? 그 생각밖에 안 나더라. 어머니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병원에서 말기라고 했을 때 솔직히 무섭지 않았어. 엄마, 진짜야. 죽는 게 무섭지 않았어.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고. 어머니가 제 손을 꽉 쥐셨습니다. 근데 내가 걱정됐어. 내가 아프다고 하면 넌 무조건 회사 때려치우고 내려올 거잖아. 당연히 그래야지. 그게 싫었어. 어머니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내 아버지 일찍 가고 나 혼자 너 키웠잖아. 얼마나 힘들게 컸는데. 이제 겨우 자리 잡았는데. 내가 아프다고 그거 다 버리면 그 다음은? 나 죽고 나면 넌 뭐가 남아? 목이 메어서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숨겼어. 치매라고 하면 천천히 나빠지는 거니까 급하게 뭐 안 해도 되니까.
나쁜 엄마지. 아들한테 거짓말하고. 아니야. 겨우 그 말만 나왔습니다. 아니야, 엄마. 나쁜 엄마 아니야. 그날 밤 어머니는 오랜만에 편하게 주무셨습니다. 저는 침대 옆에 앉아 어머니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할 말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새벽에 어머니가 눈을 뜨셨습니다. 정우야. 응, 왜? 어디 아파? 아니, 그냥. 어머니가 희미하게 웃으셨습니다. 내가 보낸 돈 있잖아. 봉투에 넣어둔 거. 그거 내 거야. 엄마가 너한테 주는 거야. 엄마, 그런 말 하지 마. 들어. 어머니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그 돈으로 내 인생 살아. 좋은 데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엄마 걱정하지 말고. 알았지?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목이 막혀서 어머니가 제 손을 꽉 쥐셨습니다. 정우야. 응. 고마웠어. 내 아들이어서 고마웠어. 그날 새벽 어머니는 눈을 감으셨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아프다는 말 한마디 없이 편안한 얼굴로 가셨습니다. 손을 잡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힘이 빠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엄마. 대답이 없었습니다. 엄마. 모니터에서 긴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간호사들이 뛰어들어왔습니다. 저는 비켜서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았습니다. 창밖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해가 뜨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렇게 가셨습니다. 마지막까지 괜찮다고 하시면서, 마지막까지 저한테 미안하다고 하시면서, 마지막까지 고맙다고 하시면서 병실에 아침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얼굴 위로 빛이 내려앉았습니다. 편안해 보였습니다. 정말 편안해 보였어요. 장례식은 조용했습니다. 친척 몇 명, 어머니 경로당 친구 몇 분. 그게 전부였습니다. 조문객들이 하나둘 돌아가고 마지막 인사가 끝났습니다. 정우야, 힘내라. 어머니 좋은 데 가셨다. 고마워요. 와주셔서. 빈소를 정리하고 화장을 하고 납골당에 모셨습니다. 어머니 사진을 올려놓고 절을 했습니다. 엄마, 나 이제 가볼게. 대답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없었습니다. 빈집에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을 때 익숙한 냄새가 났습니다. 어머니 냄새였습니다. 집 전체에 배어 있었습니다. 신발을 벗고 들어섰습니다. 거실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 컵이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쓰시던 컵이었습니다. 설거지를 못하고 가신 거였어요. 컵을 들어 싱크대에 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 방에 들어갔습니다. 침대는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병원 가시기 전에 정리해 두신 것 같았습니다. 이불을 개켜놓고 베개를 가지런히 놓고 마지막까지 깔끔하게 해두신 거였어요. 장롱을 열었습니다. 옷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낡은 옷들이었습니다. 새 옷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가 명절 때마다 사다 드린 옷들은 따로 비닐에 쌓여 있었습니다. 한 번도 안 입으셨습니다. 아이고, 이런 비싼 거 왜 사와? 나 입을 데가 없어.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진짜 안 입으신 거였어요. 서랍을 정리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봉투들이 나왔습니다. 40개, 전부 80만 원씩 들어 있었습니다. 3,200만 원. 제가 3년 넘게 보낸 돈이 전부 여기 있었습니다. 봉투마다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날짜도 적혀 있었습니다. 한 푼도 안 쓰시고 그대로 모아두신 거였어요. 그리고 서랍 맨 아래에서 낡은 수첩 하나가 나왔습니다. 표지는 해져 있었습니다. 모서리는 달아 있었습니다. 오래된 수첩이었습니다.
펼쳤습니다. 첫 장에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1년 2개월 전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가습을 사건을 봤을 때보다 6개월 전이었습니다. 그 아래 어머니 글씨가 있었습니다. 오늘 병원에서 위암 말기라고 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의사가 수술은 어렵다고 했다. 나이도 있고 이미 퍼졌다고.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정우한테 말해야 하나. 말하면 그애 난리 날 텐데. 일단 숨기자. 조금만 더 생각해보자. 다음 페이지. 정우가 이번 달도 80만 원 보냈다. 이걸 어떻게 쓰나? 나 죽으면 다 소용없는데. 봉투에 넣어뒀다. 나중에 정우 줘야지. 다음 페이지. 요즘 밥맛이 없다. 죽만 겨우 넘긴다. 정우가 전화했다. 밥 먹었냐고. 잘 먹었다고 했다. 다음 페이지. 오늘 경로당에서 화투 쳤다. 친구들이 얼굴이 안 좋다고 했다. 괜찮다고 했다. 요즘 잠을 못 자서 그렇다고. 페이지를 넘길수록 손이 떨렸습니다. 정우가 주말에 온다고 했다. 반찬 해놔야지. 불고기 만들었다. 정우가 제일 좋아하는 거. 오늘 좀 많이 아팠다. 진통제 먹었는데 잘 안 듣는다. 정우 앞에서 아픈 티 내면 안 된다. 꾹 참자. 다음 페이지. 정우가 왜 밥을 안 드시냐고 물었다. 입맛이 없다고 했다. 그건 진짜니까. 다음 페이지. 오늘 가습을 켜놓고 깜빡했다. 진짜로. 정우가 봤다. 걱정하는 눈치다. 이참에 치매인 척하자. 그러면 급하게 뭐 안 해도 되니까. 그 글을 보는 순간 눈물이 터졌습니다. 일부러 그러신 거였어요. 치매인 척, 헷갈리는 척, 기억 못하는 척. 전부 연기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정우가 병원 가자고 했다. 갔다. 의사가 검사하자고 해서 치매 검사 받았다. 일부러 틀리게 답했다. 날짜도 모르는 척, 계절도 모르는 척. 초기 치매래. 다행이다. 다행이라고 쓰셨습니다. 암 대신 치매로 속인 게 다행이라고. 수첩 중반쯤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정우가 걱정된다. 나 죽으면 혼자 남을 텐데. 결혼도 안 하고 여자친구도 없고 내가 짐이 돼서 그런 건 아닐까? 미안하다. 정우야. 마지막 페이지에 다다랐습니다. 글씨가 흔들려 있었습니다. 힘이 없는 글씨였습니다. 아마 병원 가시기 며칠 전에 쓰신 것 같았습니다. 요즘 많이 아프다.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다. 정우한테 들킬 것 같다. 들키면 어쩔 수 없지. 그리고 마지막 줄. 정우야, 이 수첩 보면 엄마 욕하지 마라. 엄마는 그냥 내가 내 인생 사는 게 보고 싶었다. 그게 엄마 소원이다. 미안하고 고맙고 사랑한다. 수첩을 덮었습니다. 덮을 수가 없었습니다. 손에서 힘이 빠져서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방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고 울었습니다. 소리내서 울었습니다. 어머니 방에서 어머니 냄새 맡으면서 혼자 울었습니다. 엄마. 대답이 없었습니다. 엄마, 왜 이랬어? 대답이 없었습니다. 욕 안 해. 안 해, 엄마.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방 안이 어두워졌습니다. 어머니는 안 계셨습니다. 하지만 수첩 마지막 장에 적힌 그 글씨는 평생 지워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괜찮다. 그 말이 거짓말이었다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한참을 울었습니다. 얼마나 지났는지 모릅니다. 정신을 차리니 방 안이 깜깜해져 있었습니다. 일어나서 불을 켰습니다. 수첩을 주워들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다시 펼쳤습니다. 정우야, 이 수첩 보면 엄마 욕하지 마라. 엄마는 그냥 내가
내 인생 사는 게 보고 싶었다. 천천히 읽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그게 엄마 소원이다. 미안하고 고맙고 사랑한다. 수첩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알겠어, 엄마. 알겠어요. 며칠 뒤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회사에 복직 신청을 했습니다. 부장님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벌써 나와도 돼? 더 쉬어도 되는데. 괜찮습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평생 그 말만 하셨던 어머니. 나 괜찮아. 이제는 제가 그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상이 돌아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일하고, 퇴근하고, 밥 먹고, 씻고, 자고, 예전과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퇴근길 지하철에서 창밖을 보다가 문득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점심 먹다가 불고기 반찬을 보고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밤에 자려고 누우면 어머니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정우야, 밥 먹었니? 나 괜찮아, 걱정 마. 고마웠어. 내 아들이어서.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와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습관처럼 어머니 번호를 찾았습니다. 전화를 걸려다가 멈췄습니다. 받으실 분이 없었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돈 3,200만 원. 그 돈은 그대로 뒀습니다. 쓸 수가 없었어요. 봉투가 담긴 서랍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열면 어머니 글씨가 보이니까요. 정우라고 적힌 그 글씨가 보이니까요. 한 번은 서랍 앞까지 갔습니다.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못 열었어요. 손이 떨려서 그 돈을 쓰면 어머니를 진짜 보내는 것 같았습니다. 아직 못 보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뒀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서랍은 여전히 닫혀 있었습니다. 명절이 돌아왔습니다. 혼자 집에 있었습니다. TV에서 귀성 뉴스가 나왔습니다. 고속도로 정체, 가족 상봉, 명절 음식. 끄지 못하고 멍하니 봤습니다. 내려갈 곳이 없었습니다. 전화할 곳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많이 울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오는 길이었습니다. 지하철에서 내려 집으로 걸어가는데 앞에 노부부가 걷고 계셨습니다. 할머니가 할아버지 팔을 잡고 천천히 걸으셨습니다. 할아버지가 뭐라고 하셨는지 할머니가 웃으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다가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혼자 사셨습니다. 저 키우느라 재혼도 안 하시고 늙어서도 손잡아 줄 사람 없이 마지막까지 혼자 아프시다가 집에 돌아와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서랍 앞으로 갔습니다. 2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이번엔 열렸습니다. 봉투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먼지가 얇게 쌓여 있었습니다. 하나를 꺼냈습니다. 정호. 어머니 글씨였습니다. 2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았습니다. 그 글씨를 보는데 어머니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야, 이 바보야. 왜 안 써? 내 쓰라고 모은 건데. 엄마 걱정하지 말고 내 인생 살라며.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른 눈물이었습니다. 2년 전처럼 주저앉아 우는 게 아니었습니다. 서서 울었습니다. 봉투를 들고 서서 알겠어요, 엄마. 이제 알겠어요. 결국 그 돈으로 작은 일을 했습니다. 어머니 이름으로 경로당에 기부했습니다. 어머니가 다니시던 경로당이었습니다. 박순덕님 유족 기증. 경로당 게시판에 작은 글씨로 이름이 올라갔습니다. 그걸 보고 나니 조금은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어머니가 뭐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내 인생에 쓰라고 했는데 왜 남 주냐고. 하지만 저는 그게 맞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남 챙기시느라 본인은 못 쓰셨으니까 이제라도 어머니 이름으로 누군가한테 도움이 됐으면 했습니다. 경로당 어르신들이 어머니 이름 보시면서 따뜻한 밥 드시면 그게 어머니가 원하셨던 거 아닐까요? 수첩은 버리지 못했습니다. 책상 서랍에 넣어뒀습니다. 가끔 꺼내봅니다. 어머니 글씨를 보면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정우야, 엄마 욕하지 마라. 안 해요, 엄마. 어떻게 욕해요? 내가 내 인생 사는 게 보고 싶었다. 잘 살게요. 미안하고 고맙고 사랑한다. 나도요, 엄마. 나도 미안하고 고맙고 사랑해요. 진작 말하지 못해서 미안해요. 요즘 가끔 생각합니다. 부모님이 괜찮다고 할 때 그게 진짜였을지. 전화 받으시면서 밝게 웃으시는데 진짜 괜찮으신 걸까? 용돈 보내드리면 이런 거 왜 보내하시는데 진짜 필요 없으신 게 맞을까? 명절에 바쁘면 안 와도 된다 하시는데 진짜 안 가도 되는 걸까? 저는 몰랐습니다. 어머니가 괜찮다고 하셔서 진짜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그 말 뒤에 뭐가 있는지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습니다. 물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냥 믿었어요. 믿는 게 편했으니까.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 부모님한테 전화할까 말까 망설이고 계신 분 있으세요? 하세요. 지금 하세요. 괜찮다는 말 너무 쉽게 믿지 마세요. 그 말 뒤에는 아직도 당신 걱정하고 계신 부모님이 있을지도 몰라요. 아프면서도 티 안 내고 힘들면서도 웃고 계신 부모님이요. 저는 늦었습니다. 어머니 떠나시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서랍 열기까지 2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은 늦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전화할 수 있을 때, 아직 찾아뵐 수 있을 때, 아직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 때, 부디 미루지 마세요.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도 따뜻한 흔적 하나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어디에서 함께하고 계신가요? 댓글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평안과 건강히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연타파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